안녕하십니까. 오영근의 속속경제 고정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지방 행사가 있어서 어제 시사 해설을 못하고 오늘 어제의 주요 뉴스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제 뒤에 배경은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정 성당이라고 그래서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건 100 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건설 중이고요. 아직 건설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만 해도 연간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있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9월 17일 시사회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대목은커녕 생계도 막막하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리고 경기도 침체하면서 어 뭐 그 공덕이나 광장시장 같은 게 손님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확진자가 나온 가락시장은 정막항상이다. 그래서 대목은커녕 생계도 막막하다는 전통시장의 눈물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하루에 1,000여 곳의 폐업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가 하루에 1,000여 곳, 한 달에만 해도 7-8만 개 정도가 폐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덕시장 같은 경우 자영업자 감소수를 보면은 감소수가 8월 달에 지금 현재 7 월에 근데 556만 개에서 8월 달에 555만 개로 줄어들었으니까 한 달에 14,000개 정도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덕시장의 대목 매출이 70%가 감소했고 광장시장은 하루 종일 한두 벌 옷도 팔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상인들의 절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동 상가 점포는 곳곳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고 5천 건물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 비어 있어서 빌딩 경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완전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새로운 K 모델을 창출해 세계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IT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야놀자 전부 국감 신청 증인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 전에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카오는 완전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벌써 어 김범수 부장의 자산의 5조 원 정도 되는 자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공익재단을 설립해 내놓겠다 한 데 이어서 3천억 규모의 또 소상공인 상생 자금을 또 내놓겠다고 한 데다가 주요 지주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내놓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완전 백기를 든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서 엊그제 또 보면은 고용부 장관은 그런 가운데 빅테크 CEO들을 소집해서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회사를 CEO를 소집해서 장관 앞에서 기업 채용 브리핑을 하게 하고 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채용은 강조하고 이것이 혁신 성장이냐 하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플랫폼 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규제와 압박인데 이것이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마치 어려워진 것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모노발식 확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모처럼 인제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이 탄생하려고 합니다. 지금 IT 기업들이 인제 거의 1900 년대 초에 시작된 기업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고요. 2000 년대 시작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시 제2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이것을 마치 이것이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것처럼 어 프레임을 씌우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 소용돌이에 빠졌다. 대선 앞둔 정치권이 악용이 우려가 되고 있다." 물론 공정 경쟁을 막을 때는 절대가 마땅하지만 소비자 후생을 위한 혁신은 계속되어야 되고 플랫폼에다 이렇게 몰아치기 비난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지금 점점 인제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마치 8년 전에 네이버가 일본으로 진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네이버는 일본에 라인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진출해서 일본에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 일자리, IT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 일자리를 다시 또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빅테크 규제가 중국을 닮아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 년임 여부를 결정할 20차 당대를 앞두고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쥐어짜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사교육, 개인 부동산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오면서 사실상 알리바바는 거의 국유화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여당이 지금 여당과 야당의 박빙의 싸움을 벌이면서 내년 3 월까지는 빅테크 때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빅테크 규제가 중국을 닮아가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빅테크 5 빅5 빅테크는 페이북, 구글, 애플, MS, 아마존은 10 년간 600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제 또 한 측면에서는 문어발식 확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빅테크 기업이라는 자체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폰에 내장된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소비자 네트워크 플랫폼에 내장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이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구글이나 이 전부 다 페이북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전부 MS가 전부 애플, 구글, 페이북, 구글, 애플이 모두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죠. 아마존은 시애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가 보면은 여기에 피인수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몰려들면서 오늘의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혁신 창업 어 클러스터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하나 인수되면 수백억을 받기 때문에 수백억 달러까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머리 좋은 그야말로 특히 인도나 중국계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혁신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인제 이걸 갖다가 쥐약시 문어발식이다. 쥐약시하면은 젊은 창업가들이 설 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니까 젊은 창업가들에게 자금을 투자 회사도 없어지면서 혁신의 싹이 마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의 측면만 계속 내다보면 하나의 측면만 강조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무슨 뭐 금산분리에 위배되느냐 혹은 일감 몰아주기에 위배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규제하려고 하면은 빅테크 혁신은 물론이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플랫폼 기업을 바라보고 창업하고 있는 벤처 청년 창업 생태계도 붕괴되는 것이죠.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인제 이런 플랫폼 기업이 약진하면서 산업은 간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간의 간격이 없는 것이 빅 블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혁명의 특징이죠. 스타벅스의 고객 예치금이 2조 3천억 원이 되어서 일반은행의 벌써 2배까지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커피와 벌써 금융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인제 이번에 내년 정치적인 안목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꽃이 피려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빅테크나 IT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 이런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벌써 7-8년 전에 이런 위협을 받고 네이버의 주력 부대가 지금 일본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엄청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건데 민노총은 또 25 일째 현대지치를 불법 점거하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민노총 산하의 택배 노조가 지금 와 한노총 간에 배송 기사들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배달이 안 돼서 파리바게뜨 매장에 빵이 없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도대체, 그러면서도 공권력은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민노총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 그냥 공권력은 방관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 어 점주들 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영업자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 빵 가게를 볼모로 잡은 민노총 파업, 자영업자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노조 횡포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기업에 대한 엄청난 규제와 높은 세금, 반기업 정책과 친노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선도 기업이 6 개로 세계 7 번째로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중국이 89 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79 개, 일본이 17 개로 3 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6 개로 7 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위 500개 기업에 들어가는 글로벌 선도 기업의 숫자가 이와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8월 취업자가 52만 명 늘었다고 그래서 홍영기 공단기 부총리는 "기업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대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어 60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세금 일자리, 허드렛 일자리, 한 달에 4-5만 원 주는 허드렛 일자리가 약 80만 개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또 청년들에 대해서도 알바 같은 단기 알바가 한 20여만 개 공급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거의 일자리가 한 50여만 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 그 예를 들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3 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직원을 줄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단기 알바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 52 시간, 주 15 시간 미만, 주 15 시간 미만 취업은 역대 최다를 기록해서 16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160만 명, 60만 5천을 기록하고 5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단기 알바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15 시간 미만, 주 15 시간. 그러니까 일 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하는 거죠. 일하는. 일 주일에 2-3 일밖에 일하지 않는 초단기 알바가 160만 명이다. 아주 고용 구조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세금을 계속 올리자,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월세 초고가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월세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가 지금 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월세가 2,700만 원, 뭐 등등 대단합니다. 반포자이 같은 데도 월세가 지금 1,000만 원, 한남더 힐 같은 월세가 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초고가 시대가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이 소유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조세 이론입니다. 그런 현실이 인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주인은 집주인은 주인의 거주 의무 기간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또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몇 개월이라도 초단기 몇 개월이라도 있어야 하는, 딱 2달만 살면 안 될까요? 초단기 월세, 초단기 월세, 이걸 깔세라고 했거든요. 이 깔세가 지금 또 확산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정부의 규제 정책, 시장을 외면한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왜곡되고 있고,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걸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기본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피스텔 공급을 늘린다. 오피스텔에 인제 그동안에 중대형 바닥 난방을 허용 안 됐습니다. 생활 주거용으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허용 안 됐는데 사무실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닥 난방을 허용해서 좀 공급을 늘린다. 이런 질끔질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금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가 상한제를, 저는 그걸 폐기한 줄 알았더니 부동산 상한제를 뭐 수정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찔끔찔끔 대책 가지고 어떻게 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지금의 1.5 배만 높여도 서울의 질 좋은 주택이 금방 쏟아질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얘기죠. 국토위원장 신임 국민의힘의 국토위원장 위원장 정부의 수요 억제에 과도한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퍼주기 정책 때문에 공공적자가 50조에 이르러서 결국은 국민 부담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문 수지에서 작년 2020년에 50조 6천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54조 원 흑자를 냈던 공공부문이 2019년에 14조 원으로 흑자가 줄어들고 마침내 지난해에는 50조 적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청은 3,400억을 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3,400억 교육 재난, 보육 교육 재난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 인당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막 뿌렸다. 이게 왜냐하면 지방에 교육 재정이 남아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교육 재정이 지방 교부금이 내국세 20.79% 씩을 무조건 주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은 정부의 과도한 세금 거두기로 세금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방 교부금이 늘다 보니까 지방 학생 수는 주는데 이걸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써야 하니까 퍼주기에 급급하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 인당 30만 원, 울산은 10만 원씩 2번이나 살포했다. 경기도 167만 명을 지원했다. 뭐 등등 돈 퍼주기에 국민으로부터 거둔 헬스를 가지고 지방에서는 돈 퍼주기에 뭐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돈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현재도 2%까지 떨어졌는데 탄소 중립을 속도전을 하면서 GDP가 매년 0.3% 떨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곧 저를 성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저를 성장 가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1% 성장에 일자리가 될 7-8만 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로 분석되기 때문에 2%가 매년 0.3%면 일자리만 2-3만 개씩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탄소 중립의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500명의 시민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500명의 시민단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500명의 시민단이 전혀 환경 문제나 이런 에너지 문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그 강사들이 8명인가 뭐 그런데 전부 다 이산화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든 위원회에서 6명이 나오고 나머지 2명은 또 같은 입장에 서 있는 환경단체 강사라고 합니다. 결론이 뻔합니다. 결론을 만들어 놓고 마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친환경 역설 때문에 석탄을 줄이자
바로 신재생 에너지는 바로 공급이 안 되고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LNG 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가스값이 3 배나 올라갔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태양광을 한다고 전국 아파트에 논밭 논밭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바람에 논밭 가격이 지난 5 년간 아파트 가격이 17% 오를 때 논밭 가격이 18% 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논밭에도 이제 산도 부족해서 논밭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가운데 쌀 비축 물량을 100,000 톤 늘리기로 했다 하는 국가 식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16 년이나 민주당에 몸담았던 오세재 의원이 민주당을 떠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잘 모른다. 최대의 표현은 서민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그늘에 올해도 50,000 명이 2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앞으로 코로나 대출을 5 년간 나누어서 갚는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결국 만기 연장만 209조, 원금 상환료가 12조, 220조 되는 돈을 내년 3 월까지 또 재연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재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212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기업 대출이 한 2,000조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거의 1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부실이 나도 정상 여신을 분류하면서 은행의 부실 여신 통계가 분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될 때는 엄청난 기업 부실 여신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폭발 가능성 폭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금융위기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도 바로 이런 기업의 부실을 숨겨온 데서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걸 한꺼번에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 워크아웃 그러니까 좀 인제 점점 워크아웃 구조조정 같은 걸 해서 충격을 방지한다고 하지만은 자영업의 잠재 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만기 연장만 해 나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 끝인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출은 또 혹한기 은행이 월 7,000억 정도의 대출 총량을 줄인다. 대출 총량을 금년에 전년 대비 6% 이내로 묶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6% 이내로 묶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 남은 이미 벌써 6%일 경우에 금년에 11조 정도가 대출 증가액인데 이미 벌써 대출이 어 3조 6천억 대출이 연말 9 월부터 연말까지 2조 9천억 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걸 월별로 합하면 월 7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 7천억 정도 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대출을 계속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게 인제 한 2천억 정도가 월 7천억 정도 주면 엄청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특히 전세 대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날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민의 직격탄을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민들이 평균 400% 넘는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 내야 되는 불법 사채를 가면서 서민들이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카드 대출도 증가율 7%로 낮춰요. 은행 대출은 6%, 카드 대출은 7%. 이게 무조건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선을 긋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지금 이것이 인제 이렇게 되면서 해외 자원개발공사 이런 걸 없애버리고 이걸 인제 새로 출발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 자원개발 지원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인데 모든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해외 자원에서 개발해서 수입해야 될 판에 해외 자원 개발은 중단한다. 북한의 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아직까지 북한의 자원 개발 얘기는 언급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 광해광업공단 자료를 보다가 그걸
그 대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 언론은 그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되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중 일파만파입니다. 그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이 2015년에 시작되어서 5,900 가구를 짓기 위한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인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출자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여기에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가 또 화천대유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두해 상품 뭐 천화동운이라고 하는 천화동운 이 천화동운 천화동이라는 좀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화천대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내놓은 상품이 천화동운인데 천화동운이 그 한 16-17명 정도가 전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전부 합해서 16-17명 정도가 거의 5천억이 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금 그래서 투자 수익이 1,153 배에 달했다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 개발에 수익을 사유화했다는 변호사들의 사유화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지금 아주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땅을 먼저 싸게 사 가지고 땅을 시세 낙찰가의 65%에 매입을 해서 5,000 가구가 넘는 5,900 가구의 집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 또 한 가지도 그런 가운데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무죄의 게스팅 보트를 지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였다. 이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정말 복마전입니다. 복마전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뭐 수사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47,673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은 3,5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5,729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도 42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다시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가격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그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로 외국인들 매도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도 주가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8월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지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부진하고 오는 21일과 22일에 미국 FOMC가 열리는데 이 FOMC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부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 산업이죠.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비행사 없이 민간인만 탑승해서 우주선 575km 궤도에서 올렸습니다. 사흘 후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은 계속 이렇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냅니다. 미국의 자유스러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바로 이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그 플랫폼 기업, 모바일의 이 플랫폼 기업, 초연결 시대가 애플이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초연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구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머신러닝 정도가 아니고 딥러닝까지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초지능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주 개발도 민간 기업이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냅니다. 한국처럼 정치인들이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관리나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주고
안보를 지켜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뭐 그냥 한국처럼 더구나 공부도 안 하는 어설픈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뭐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얘기죠. 지금 파격 지원한다고 난리를 피더니 반도체법에 4대 핵심이 빠졌다. 수도권 정원 확대, 화평법 개정, 공장 총량제, 기술 매각 승인 모두 다 빠졌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질질 끌더니 핵심은 다 빠졌다. 특히나 저는 이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7년이 걸리는 문제. 지방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생태 이런 것 때문에 7년이 걸립니다. 다른 데서는 2년이면 되는 것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이나 지원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다시 백악관 23일에 백악관은 세 번째 반도체 회의를 수립한다고 합니다. 투자 계획을 최종 점검한다. 미국은 지금 막 끊임없이 반도체 투자를 재촉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꾸로 지금 완전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발에 지방 표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5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초로 열차에 쏘았다고 합니다. 열차에 쏘기 때문에 기습 공격에 유리하고 요격 확률도 낮아서 정말 어려운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앞으로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대미 압박에 나설 전망이 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대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더 위장 평화에 더 이상 장단을 맞출 때가 아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는 핵 추진 잠수함 동맹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오커스라는 오스트리아, UK, US죠. 오커스라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동맹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4중 안보 동맹으로 오커스, 15일 출범 오커스,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쿼드, 나토 이런 중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제 오커스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 핵 잠수함 극비 기술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주엔 핵잠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핵 연료 요청을 거부했다. 앞으로도 미중사의 모호한 태도를 계속할 경우에 한국은 기술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쿼드 회의를 하는데 24일 바이든은 21일 날 다음 주 21일 날 우리나라 추석에 유엔 총회가 열리고 24일에 쿼드가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태평입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뉴욕과 하와이를 방문하는데 방탄소년단 BTS와 함께 방문해서 쇼를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이 초미의 관심이고 안보 문제는 반도체 이런 문제 초미의 관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데리고 유엔 이벤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워낙 그 지방 행사 때문에 어제 못하고 어제 거와 함께 엮어서 오늘 주요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